동키의 주식생활.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동키입니다. 네, 제가 라이브 때도 말씀드리긴 했었지만 제가 주식을 제대로 시작하게 된 계기와 함께 깡통 차기 이전에, 큰 손실을 보기 이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기준들, 사실상 기준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러고 나서 큰 손실이 있고 난 이후에 달라진 점들, 달라진 기준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아마 이게 주린이 분들이나 크게 물려 계신 분들, 큰 손실이 나시는 분들이 대부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지금도 하고 계시는 실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중점을 맞춰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섹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재료가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저는 기술적 분석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차트를 통한 매매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 선행돼야 될 게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재료라 함은 어떤 섹터가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줄 때 이 섹터가 어떤 재료로 인해서 움직이는지, 이 재료가 단발성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길게 갈 것 같은지, 이런 거를 어느 정도 구분해내는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깡통 차기 이전엔, 제가 큰 손실이 나기 이전에는 섹터? 그게 뭔데? 그냥 강한 놈이 대장이지. 약간 거래대금 큰 놈은 무조건 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예를 들어 그때 당시에 저희 기준은 1000억, 500억 이 정도였거든요. 그 이상의 장대양봉, 기준봉을 뽑은 놈들 위주로만 매매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어느 정도 확률은 맞아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어지질 않습니다,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물려 있다가 손절도 제때 못하면 마이너스가 굉장히 쌓여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제가 달라진 점은 저는 주도 섹터에서만 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로봇, 반도체, 2차전지 이런 쪽이 되겠죠. 원전도 있고 우주항공도 있고요. 바이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살짝 죽었지만 재료만 붙는다면 언제든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조선 쪽, 이런 쪽에서만 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최근에 반짝반짝했던 저출산주 관련주, 보시면 꿈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엄청나게 이렇게 핫했던 날이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역배열 종목인데 이렇게 이때가 대금이 600억이 넘는 금액이었거든요. 이렇게 터지면 그냥 매수하는 거예요.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된다. 주도 섹터에서만 아무리 망가진 차트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런데 주도 섹터는 보통 그렇게 잘 망가질 일이 없거든요. 제주 반도체도 보시면 오랜 기간 횡보했어요. 이렇게 가고 나서 신고가를 세우고 오랜 기간 횡보했는데 반도체가 주도 섹터라는 건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리 오랜 기간 물려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큰 상승이 나오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도 섹터에서만 놀아야 됩니다. 아무리 물려도 주도 섹터 안에서 물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역배열과 정배열 종목이라는 건데요. 저는 예전 역배열 종목에서만 했어요. 대부분 역배열이라고 하면 많은 역배열도 아니에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꿈비 같은 종목, 이런 종목 어느 정도 단기 이평선이 골든크로스 되는, 물론 이 종목이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내일 당장에 242평까지 터치할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종목을 계속 매매하는 것보단 차라리 이 종목이라고 할지언정 정배열이 됐을 때 그때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요것만 봐도, 요 부분만 봐도 정배열이 되었잖아요. 그럼 언제든지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배열의 다른 예시를 보여드리면 2차전지 때 굉장히 핫했던 종목인데 지금은 거래정지 상태인 금양이란 종목이에요. 금양이란 종목이 정배열 때 눌려도 아무리 물리더라도 완전히 역배열이 되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줘요. 하지만 이게 역배열에 들어서부터는 아주 강력하게 내리꽂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짧게 먹더라도 꼭 10배거가 아니더라도 정배열에서 안전하게 매매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사실 이런 부분은 책이나 유튜브나 다른 데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배열 종목을 항상 공략하셔라. 이게 제가 달라진 기준 중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 섹터 안에서 종목의 선정인데요. 만약에 섹터 전체가 움직인다면 저는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요, 2차전지가 같이 움직일 때 2차전지 안에서 안 움직인 놈들을 선정을 해서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저점이다.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그 당시에는 금양, 포스코홀딩스 이런 애들이 엄청 움직여요. 근데 이놈은 안 움직이네? 그럼 이제 얘도 움직일 때가 됐다 하면서 매매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좋은 매매예요. 진짜 저점을 잡을 수 있는 매매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이 섹터가 내 생각만큼 그렇게 장기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는 안 오른 놈은 더 많이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대장은 물렸을 경우에 어느 정도 탈출할 기회를 줘요. 그리고 손절을 해도 짧게 손절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하지만 이 마지막에 있는 놈은 그런 기회조차 주지 않고 엄청나게 흘러내려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큰 손실을 본 이후에 지금은 어느 정도 섹터의 대장 혹은 2등, 3등 요 정도까지만 매매를 해요. 그랬을 경우에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심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2차전지 에코프로를 보시면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대장이죠. 대장은 상승할 때 저점에서 고점까지 이으면 최근에 260% 정도의 상승이 일어났어요. 이게 대장이거든요. 상승도 제일 크고 눌림을 줄 때 가장 적게 줘요. 260%라고 했을 때 예전에 2차전지가 핫했을 때 같이 올랐던 PNT라는 종목이요. 이 종목을 보면 똑같이 10월 16일에서부터 이쯤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어보면 55%의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대장은 오를 때도 훨씬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땐 가장 적게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딱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손절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저는 손절을 할 줄 몰랐습니다. 손절을 배우지 못했어요. 진짜 완전 주린이 때요. 제 썸네일에 있는 그 계좌도 주린이 때 지인의 말을 듣고 매매를 했다가 손절도 못하고 그냥 냅뒀던 계좌예요. 그리고 제가 주식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그 종목을 손절하면서 이제 주식으로 내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주식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건데요. 그리고 나서도 한참 뒤에 알게 되긴 했어요, 사실. 이 손절이라는 게 아무리 배워도 이론적으로 알고 머리로 알아도 이 마음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피 같은 돈이 들어있는데 이걸 어떻게 손절해?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손절이 어려우신 분들은 소액부터 하셔야 돼요. 손절이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손절, 그런 건 몰랐다. 그냥 버티면 언젠간 가겠지. 실제로 버텨서 언젠간 가서 수익을 챙기고 나온 종목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기회비용으로 따졌을 땐 엄청난 손실인 거예요. 2년을 버텨서 뭐 3% 먹고 나왔어요. 5% 먹고 나왔어요. 2년 동안 은행에 넣었으면 이자가 얼마고, 그죠? 원금은 지켜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은행에 넣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요, 익절을 어떻게 하느냐보다도 손절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사실. 그래서 제 손절 일지도 가끔씩 보여드리긴 하지만 저는 손절을 어떻게 보면 가장 칼같이 합니다. 제 일지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때가 1월 20일로 포스코 DX가 굉장히 강했던 날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오전부터 포스코 DX를 굉장히 많이 매매를 했거든요. 이때 눌릴 때도 계속 사고 더 눌리면 더 샀습니다. 물론 이렇게 매수할 때 다른 종목도 매매를 하고 있었죠. 그러고 나서 슈팅이 나왔을 때 팔고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오길래 다시 한번 이쪽 부에서 눌림을 주겠다 하고 매수를 했는데 바로 떨어지길래 그냥 칼같이 손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 이 종목이 제가 이쪽에서 손절을 했는데 쭉 흐르다가 결국에 반등도 주고요. 그리고 다시 눌렸다가도 결국에 상승을 했어요. 제가 손절한 이쪽 라인보다 더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쪽 라인에서는 버티지 않고 손절을 한 거예요. 저는 기회비용을 챙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손절을 했을 때 앞에서는 어쨌든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손절을 해도 큰 타격이 없었어요. 그것보다도 빨리 내 시나리오와 다르게 움직였을 때 빠르게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회비용을 지키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손절이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저는 예전에 차트, 기술적 분석 이런 것만 믿고 매매를 했습니다. 물론 차트나 기술적 분석도 지금보다 훨씬 더 못하던 그런 단계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기준봉을 띄우고 나서 그 이후의 움직임을 엄청나게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승률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차트만 알고서는 내가 성공할 수 없겠다. 어느 정도 재료나 섹터나 차트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이외에 수급, 기관과 외국인의 움직임, 이 종목에 발행된 주식수, 그리고 유동 주식수, 기관이 몇 프로 갖고 있나? 외국인이 몇 프로를 갖고 있나? 개인이 얼마나 들어왔지? 이런 종합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보기 시작해요. 정말 이거를 깨닫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 매매의 승률도 확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식을 할 때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도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5가지의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해요. 어떤 한 가지만 중요하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또 제 머릿속엔 항상 있는 게 주식은 거의 대부분이 대응의 영역입니다. 미리 예측하고 예단할수록 거의 필패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예측은 하되 어느 정도의 확률로 보고 베팅은 하되 그 이후의 대응, 추가 매수가 됐든 손절이 됐든 익절이 됐든 그 이후의 대응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제 채널에서는 대부분의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수급과 차트 요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재료 이 부분은 제가 라이브에서는 가끔씩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해요. 재료에서 이런 부분은 나는 중요하게 본다. 그런 내용들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도 라이브에 오셔서 같이 소통하면서 또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굉장히 좋은 실력을 가지신 고수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소통하면서 배우고 서로 발전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큰 손실을 보기 이전과 그 이후에 달라진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네, 물론 제가 썸네일에 올렸던 그 계좌는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계좌예요. 물론 지금은 마이너스가 그렇게 커질 때까지 뭐 손절을 안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손절은 하지만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누군가는 지금도 겪고 있는 일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웃어넘기기보다는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좋은 매매에 다다를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다 같이 앞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네, 제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더 추가됐으면 하는 그런 콘텐츠, 그런 내용들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참고하고 영상으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동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